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화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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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되니까 다들 이제 하사한 것 같은데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습니다. 겨울잠 자던 동물들이 점점 일어나면서 봄 소식을 지금 알리는데 제가 예전에 이 무렵에 시골에서 가면 개구리도 보이고 뱀도 보이고 메뚜기도 잡고 뱀 보조하잖아. 뱀도 보는데 요즘에는 야생동물을 거의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도시에 살면 야생동물 보기 힘들죠. 저도 뭐 돌아다니면서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개나 고양이 정도? 개나 고양이. 네. 우리가 흔히 그 시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가축들 있잖아요. 뭐 소, 돼지, 닭, 뭐 이런 것들 도시에서는 뭐 동물원가에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애들 배우는 동요 중에 네.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산토끼예요. 산토끼, 토끼야. 네. 어디를 가느냐? 그런데 산토끼가 뭔지 알까요? 살아있는 토끼로 아는 거 아닐까요? 혹시?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죽은 토끼가 아닌 산토끼가.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작 산에 사는 토끼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50대 분들이시라면은 학교에서 자연학습의 날이란 게 있었다고 네. 저도 들었어요. 산으로 들로 그래요? 토끼몰이 하러 다니는 날이었다는데 지금은 애들로서는 상상을 못할 일인 것 같아요. 갈 데가 없죠. 예, 네. 토끼몰이라는 건 상상도 못할 것 같고 동화책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야생 동물 관리가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갈수록 터전에 이런 야생 동물들이 갑자기 도시에 출몰해가지고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맞아요.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게 네. 멧돼지가 갑자기 삼겹살집에 맞아요. 들어와서 네. 너무 무서웠어요. 도망가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쉽게 또 접할 수 있는 건 길고양이들도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 야생동물은 왠지 나와는 무관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관련된 법안도 많고 또 네. 은근히 생활에 밀접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골에서는 사실 야생동물로 인해서 뭐 좀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도시에서는 또 뭐 생태계 부작용,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그렇죠. 일어나기도 하고 있잖아요. 사람과 야생동물이 좀 잘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야생 동물 관련 법안도 이거는 민생 법안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야생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법을 봐야 됩니까? 네, 오늘은 크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물보호법, 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우리가 좀 줄여서 야생생물법이라고도 해요. 야생생물법. 그래서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요.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그런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된 법입니다. 네. 제정 당시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 7월에 현재의 법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동물보호법도 이제 살펴볼 텐데요. 많이 들어봐서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좀 친숙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도 살펴볼 텐데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생태계와 자연 경관을 보전하고 또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고요. 네.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됐습니다. 야생생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이 세 가지 법률을 이제 오늘 봐야 될 것 같은데 20대 국회 발의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야생생물법 먼저 볼게요. 네. 현재까지 총 11건이 발의가 됐어요. 그중에 6건이 처리가 되고 5건이 계류 중인데 이 처리된 6건은 야생동물 학대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물 학대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민해볼 이 민생과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야생동물 사육이나 관리에 대한 것은 지금 많이 계류 중이에요. 그렇죠. 네. 네, 다음으로 동물보호법은요. 현재까지 총 50건이 발의가 됐고요. 25건이 처리가 되고 2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은요. 현재까지 8건이 발의가 됐고요. 4건이 처리되고 4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요. 통과된 내용은 주로 도시 생태의 복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네, 야생동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먼저 길고양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길고양이가 말 그대로 집 없이 돌아다니는
길에 보이는 고양이 이거 맞나요? 그렇죠. 길고양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도 이 길고양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한강변 주변이기도 하고 오래된 나무들이 워낙에 많아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또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애묘 단체들 그 캣맘이라고 하죠. 네. 캣맘들이 원정을 오셔가지고 이제 그 길고양이들의 밥도 이제 챙겨주시고 해가지고 많이 기사화가 되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그렇군요. 캣맘, 고양이 엄마. 그러니까 길 잃은 고양이한테 사료나 먹이를 챙겨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캣맘이라 칭하는데 네. 근데 동물 보호도 좋긴 한데 길고양이 때문에 또 어떤 손해라든지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저는 고양이 소리, 그러니까 좀 소음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예. 무서워요. 저는 뭐 이런 거죠. 이제 예전에 이제 아파트 고층에 살아서 이런 그 고양이 길고양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잠깐 대학 때 몇 달간 학교 앞에 있는 하숙집에서 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다 하숙촌이었거든요. 근데 밤마다 이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이 하숙집이 많은 데서 애를 키우나? 대학가에서. 네. 애는 왜 또 이렇게 밤에 많이 우나 했더니 그게 알고 보니 고양이 울음소리였던 거예요. 저는 비슷하죠.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이제 무서운데 그 다음에는 이 길고양이들끼리 싸워요. 맞아요. 그 싸우는 소리가 또 엄청 무서워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소음이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배고픈 길고양이들이 이렇게 주민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놓으면 그거를 다 이제 파헤쳐가지고 그렇죠. 또 문제도 돼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 비싸잖아요, 사실. 네. 그거 사가지고 해놨는데 또 파헤쳐놓으면 그걸 또 다시 그렇죠. 씌우고 막 네. 이거 때문에 사실은 좀 분쟁이 많이 있었죠. 맞습니다. 네. 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 실제로 통계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서울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고된 동물 민원을 조사해 보니까 네. 길고양이와 관련된 것이 26,300건을 넘었대요. 와. 그리고 민원의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밤이면 들리는 소음, 또 쓰레기 봉투 훼손으로 인한 청결 문제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네. 대체로 정말 고양이가 얼마나 많길래 길고양이가 이런 민원이 많습니까? 우선 전국적으로 길고양이 수를 집계한 통계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집계가 가능할까 그렇지. 싶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만 이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그 개체 수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해에 서울시에 존재하는 그 길고양이가 무려 13만 9천 마리. 10만이 넘어. 진짜 많네요. 네, 정말 많죠. 제가 보니까 서울 중구에 지금 등록 인구수가 13만 4천만이에요. 4천 명. 4천 명이에요. 13만 4천 명인데 지금 보니까 그러네. 사람보다 길고양이가 더 많네요. 그러네요. 한 도시 만들어도 되겠네, 고양이 나라, 고양이 도시. 진짜 상황이 이렇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무분별한 개체수가 번식을 하다 보니까 좀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11월에 5천 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요.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에 대해 87%나 찬성을 밝히셨습니다. 네, 아까 13마리라 그래서 놀라셨잖아요. 13만 마리. 근데 2013년에 서울시에 있는 길고양이 수가 집계를 한 게 있었는데 네. 25만 마리였어요. 더 많았네요. 배네요, 엄청 배. 많죠. 반 줄었네. 그러면 3년 만에 반이나 줄었더라고요. 어떻게 반이 줄었어? 이게요, 예. 사실 이 수치가 지난 10년간 중성화 수술로 개체 수를 감소한 이 수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TNR이라고 이게 길고양이를 잡아서 네. 중성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방사하는 그 TNR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길고양이의 특성을 반영을 한 거예요. 길고양이가 1년에 한 3-4번 정도 임신이 가능해요. 그래요? 그러면 번식을 어마어마하게 빨리 그러네요.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TNR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이 TNR 사업이 지자체가 돈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게다가 또 이걸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매년 수억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은 집행하기는 쉽지 않았던 사업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TNR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으려면은 예산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법제화 통해서 이걸 좀 지원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와중에 일명 나비탕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고양이가 관절에 좋다면서 이 고양이를 막 죽였던. 근데 고양이가 착각을 하는데 뭘 높이 막 뛰기도 하고
높은 데 떨어져도 괜찮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그걸 먹는다고 한줄이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정말 근데 몸에 좋다면 이제 정말 말씀하신 네. 나비탐 네. 사건 제가 이제 그 MC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정말 얼굴이 찌푸려졌는데 아. 이게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관절염에 좋다고 해서 내가 이거 약으로 판매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밝혀져서 정말 정말 이 그냥 동물 애호가를 떠나서 모든 일반인들에게 그러네요. 굉장히 끔찍해요.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죠. 네. 당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요. 동물보호단체들이 이제 탄원서를 제출하고 굉장히 많이 충격과 사회가 논란이 일으켰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업자 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네. 이거는 사실 600마리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요. 600마리를 죽였는데 집행유예밖에 안 된다니 사실 동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거를 지키지 못했다고 보이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하고 공존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도 네, 생각도 그럼요. 듭니다. 맞아요.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굳이 골라야 된다면 그래 사람이 우선 하겠지라고 이제 생각은 드는데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무조건 다 포획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존을 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시설물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관리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예산이나 그 들이는 노력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중성화 수술이 가장 그래도 그렇죠. 합리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이미 저희 아파트 단지 속에서 봤잖아요. 길고양이들이 정말 사람들이랑 공존하면서 잘 살아요? 네, 잘 아.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민원 신고라든지 뭐 피해 사례도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동물과 사람이 동물을 이제 보호하려면 좀 그 안에서 좀 잘 지낼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작년에 한정희 의원이랑 이정미 의원이 국회 곳곳에다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었어요.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많이 이제 기사화가 됐었는데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회가 인식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도 뭐 들고양이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번에 살던 아파트는 좀 산에 있어가지고 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고양이가 뭐 몇 마리 없을 때 우리가 좀 주인 같은데 네.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얘들이 주인이 아닌가라는 무서움이 들 정도로 고양이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정말 우리 지나가기 무서워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들하고 운동하러 갔다가 예. 고양이 한 수십 마리, 한 3, 40마리가 있는 거죠. 30마리요? 대가족 같아요. 엄마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1년에 뭐 3-4번씩 그렇죠. 세네 번씩. 예, 그러니까 아이 앞에서 아빠지만 부끄럽게도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무 좀 무섭더라고요. 그걸 지나가기 어려워서. 무섭죠. 네. 결국은 방법 자체는 뭐 쉼터라든지 말씀하신 급식소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인간도 거기 가서 좀 쉬기도 하고 고양이도 쉬기도 하고 뭐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아요. 제가 아는 지인도 그렇게 무슨 공간이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길고양이가 주차장 같은 데서도 많이 산대요. 잡니다. 네. 따뜻하거든요, 따뜻하죠. 거기가. 네, 그래서 따뜻하니까. 그 주차장에서 고양이를 볼 때마다 밥을 챙겨줘야 될지 챙겨주면 또 민원이 들어올 텐데 막 여러 가지 갈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캣맘 분들도 의도는 좋지만 일각에서는 그저 불쌍하다 그래서 밥 한 번 주고 끝내면은 그게 오히려 더 안 좋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무료 급식소 같은 데를 깨끗하게 또 관리도 하고 얘들이 정기적으로 이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지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길고양이 뭐 쓰레기 봉투 뒤지는 일 없을 거고 뭐 밤에도 막 울부짖는 일 없을 거고 그렇지 않을까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도 이 길고양이들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를 겪고 있는데 벨기에에서 새로운 법안이 시행됐다면서요. 네, 저 멀리 유럽에 있는 벨기에에서 새로운 법안이 시행됐다 소개해드릴 텐데요. 벨기에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길고양이 네. 그 중성화 수술 하잖아요. 여기는 벨기에에 있는 모든 고양이한테 중성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된 그런 고양이를 포함해서 갓 태어난 이 새끼 고양이도 네. 6개월이 되기 전까지 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이 2020년까지 벨기에 전역에서 실시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아니 그럼 자손이 나중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 뭐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법적 의무는 없고 지자체마다 뭐 재량으로 지금 하는 건데 벨기에는 이제 진짜 확실하게 관리가 되긴 하겠네요. 네, 그럴 것 하지만 같아요. 이제 어쨌든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잖아요. 아마 그 벨기에에서 그 고양이 수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내린 어떤 극단적 조치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럼 중성화 수술했어 안 했어? 이걸 감시하는 그렇죠. 그 감시 계획은 그렇죠. 아직은 이제 확인이. 마련하지는 네. 못했고요. 네. 고양이한테 모든 고양이한테 이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그 하는 것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네. 미국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요, 쥐가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한 곳인데요. 아, 그래요? 이 당국이 블루카라켓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쥐 퇴치에 나섰다고 합니다. 쥐가 주로 출몰하는 장소 근처에 이제 뭐 케이지 같은 걸 설치를 하고요.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먹이를 이제 주기적으로 공급을 받으면서 쥐 사냥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쥐 문제 해결은 물론 집 없고 먹을 거 부족한 길고양이들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두 마리 토끼를 아니 잡는 잘 됐네. 고양이를 네. 풀어가지고 쥐를 잡아먹으라 하면 네.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이거 프랑스에서도 한다고 들었어요. 아 프랑스에서요? 네. 자 작년 3월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지금 바뀌는 또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골자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길고양이나 그 들고양이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죠. 맞아요. 개정안에 길고양이의 불법 포획이라든지 매매 금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무분별하게 오히려 보호소로 입소시킬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서 사실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거나 판매하거나 아니면 이를 알면서도 구매하는 행위, 이거에 대해서만 사실은 금지 조항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조항이 좀 빠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고 길고양이를 이제 불법적으로 포획하거나 매매하는 게 여전히 좀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길고양이가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어떤 정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게 현실인데 그래서 법적으로 정비를 좀 확실히 한다 그러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있죠? 네, 법안이 있습니다. 그 유실동물, 유기동물의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네. 유기동물, 유실동물의 입양할 경우에 교육하는 거, 홍보하는 거 이런 내용을 추가하고요. 길고양이도 이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을 시키되 이제 그 특성을 가면서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 조절하기 위해서 중성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요. 작년 11월 8일에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아하.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애초에 왜 이런 길고양이들이 생겨났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버려진 동물이 많지 않았을까? 그렇죠. 처음에 얘들이 왜 길거리를 나돌아다니게 되었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는데 이 유기동물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하신 법안에서도 이걸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버려진 고양이나 개들 보면은 장애 입은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 원하는 대로 갖다 키웠다가 자기가 좀 보살피기 힘들면 유기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법률을 만들면 애초에 원천적인 것부터 좀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요즘 도시에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산토끼도 좀 어렵고 보기 어렵고 뭐 개구리, 뱀 다 보기 어려워요. 네, 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근데 뱀을 한 번씩 봐야지만이 네. 그 자연의 무서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도시에서 저는 뱀을 좀 무서울 우리 것 시골에 가면 뱀을 항상 봤었거든요. 그래요. 뱀도 뭐 아주 큰 뱀 있잖아요. 네. 화려한 뱀 보고 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엄마 품에 이제 안겨서 잤던 기억이 나요. 무서워서. 근데 그거를 이제 봐야지만이 자연의 소중함, 자연은 무섭다. 이걸 좀 알 수 있잖아요. 그거 무서워요. 무서움을 알기 위해서. 지금 자연의 무서움을 알려면 뭐 멧돼지나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인데 참 난생 처음 보는 그런 동물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아십니까? 그럼 동물원이죠. 그죠? 동물원. 동물원 말고 어디 가요? 동물원? 네. 동물원 가도 되지만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가까운 어디죠? 곳이에요? 저도 길가에 가다 보니까 동물 카페들 있어요. 아. 동물 카페에 딱 가니까 동물 카페. 동물 카페에 아주 신기한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SNS에 한국에 방문한 그 외국인들 대상으로 꼭
가봐야 할 곳이 동물 카페가 아, 꼽혔대요. 외국엔 그만큼 인기가 동물 카페가 없나요? 많이 없나 봐요. 없나 봐요. 저는 근데 사실 국내에서도 동물 카페 지나가다가 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지나가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기는 이제 반려견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반려견과 함께 이제 가서 방문을 해서 좀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가서 이제 뭐 동물, 미어캣부터 시작해서 뭐 라쿤, 사막여우, 뭐 파충류, 앵무새 아주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있고 직접 만져볼 수도 있고 맞아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이랑 함께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미니 동물원 같은 거네요, 완전히. 그렇죠. 그러네요. 컨셉을 잡아서 네네. 뭐 고양이 저도 카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래요? 아, 근데 가보신 분이- 저는 애견 카페만. 애견 카페도 있죠? 네, 왜냐면 이렇게 다른 동물들이 약간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못 가고 네. 애견 카페는 사실 많이 가봤어요. 왜냐면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키울 수가 없어서 그냥 가서 그 귀여움을 보려고 갔는데 이게 막상 가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카페의 모습은 아니에요. 상당히 조금 지저분한 것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게 사람이 음식을 무조건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시켜 먹고 뭘 마시거나 이러면서 동물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건데 가끔씩 이렇게 뛰어 올라서 테이블로 그렇지, 뛰어 올라서 그렇지. 뭐 이렇게 제 과자를 밟고 지나간다던가 약간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게 귀엽긴 한데 위생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또 사실은 또 감염의 위험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그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은 한 번씩 해봤거든요. 저는 동물 카페 이야기에서 사실 강아지 카페나 고양이 카페는 들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네. 동물들이 많네요. 라쿤이나 네. 사막여우.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좀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그 울음소리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그 트라우마도 있고 또 하나는 길거리에서 고양이를 맞닥뜨리면 강아지는 걔는 무서우면 도망갔는데 고양이는 많이 쳐다보거든요. 맞아요. 그게 무서워서 맞아요. 저는 약간 고양이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보고자 제가 고양이 카페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랑 함께. 근데 저는 이제 다시는 참 방문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 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너무 털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맞아요. 고양이 털이 많이 고양이가 날리니까 많이 다니죠. 제 옷에 온통 털이 잔뜩 묻어서 야 이거는 쉽게 가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용객들이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 과연 동물들한테는 좋을까 싶어가지고 녹색당 동물권 모임에서 네. 서울시 야생 동물 카페를 전수조사한 적이 있답니다. 대부분의 카페가 이 바닥 재질이나 뭐 채광, 먹이, 소음 이런 것들이 동물들이 살고 있는 원래 생태계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 이렇게 계속 노출돼서 무분별하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동물들이 스트레스 받고 이상행동 보이고 그런 경우도 이런 있어요. 거네. 양지민이 싫은 거죠, 동물들도. 우리도 니들이 싫다. 왜 와서 만지지 이렇게 마라. 괴롭히냐. 네, 저는 아까 네. 동물 카페 가면 내가 너무 불편했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동물들도 상당한 동물도 싫죠. 스트레스였을 그렇죠. 거고 제 네. 생각에 또 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 동물에 대한 어떤 지식을 잘 갖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그렇죠. 엉뚱한 환경에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네. 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충분히. 네. 실제로 동물원에 있던 많은 동물들이 사망을 하잖아요. 다른 맞아요. 야생의 맞아요. 동물보다 빨리. 그 이유가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비만의 스트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도 좀 불쌍하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염병이나 좀 뭔가 감염돼가지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별도 관련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야생동물 카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예방접종을 제대로 챙겨서 했는지 뭐 이런 걸 관리 감독할 주체가 아예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 지난해 11월에 임모 씨가 한 라쿤 카페를 갔어요. 거기서 라쿤이랑 놀다가 손가락을 물려서 살점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좀 약간 무섭잖아요. 이게 내가 뭐 감염되는 거 그렇죠. 아닐까? 네. 그래서 이제 카페에 얘기를 했더니 그냥 그 우리 늘상 바르는 연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주고서는 그냥 발라라 상처 났으니까 이게 끝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야, 큰일 날 수 있겠는데요. 진짜 네. 안전관리가 허술하네요, 정말. 네. 저 미국에서 전체 그 광견병 감염, 광견병이요? 감염병 걸려요? 광견병 감염 중 90% 이상이 이 스컹크, 라쿤, 뭐 여우 이런 야생 동물에 의한 거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규제도 없고 뭐 운영이 그냥 아무 안전관리 없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야생 동물 카페 자체가 개인이 운영을 하고 어떤 요건이라든지 이걸 갖추지 않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 행정적 사각지대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그런데 해외는 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네. 1998년에 대만 타이페이에서 문을 연 고양이 카페가 세계 최초로 알려져 있다고 네. 하네요. 이후에 그 아시아 지역은 고양이, 개를 비롯해서요 점점 다양한 그 야생동물 카페로 카페가 운영됐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 우리 가까운 일본, 태국, 홍콩 이런 데서는 희귀동물 카페까지 그 생길 만큼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나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네. 어떤 관련 규정은 미흡한 상태라고 해요. 아직까지 미흡하다. 네. 네, 항상 예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시아에서 가장 형벌이 강한 나라. 싱가포르! 싱가포르 같은 네. 경우는 이 펫카페 규정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네. 펫카페 허가제고요, 일단. 어. 이게 서류를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면담도 안 돼요. 그리고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사육 공간에 대한 규정도 굉장히 세세하게 돼 있어서 그걸 충족시켜야 되고요. 이걸 운영하는 종업원의 네. 자격과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진짜 네. 바람직하네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네.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런 펫카페가 있기는 했는데 네. 목적이 조금 달랐어요. 유기동물, 유기고양이와 개들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입양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펫카페가 처음 이제 생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아에서 이렇게 펫카페 운영되는 거 보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오히려 아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영리 목적의 펫카페가 조금 시작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이 중에서 사실 최초로 개카페, 애견 카페가 생긴 데는 캘리포니아 LA예요. 네. 캘리포니아주 다 엄청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애견 카페를 열고 싶다. 그러면 LA 보건국의 까다로운 규정을 다 통과를 해야만 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음료를 마시는 공간과 그 동물들이 노니는 장소가 아하. 엄격하게 분리돼 있습니다. 이게 맞죠? 그렇죠. 네. 이게 네. 사실은 위생상 맞거든요. 그래서 딱 분리가 돼 있고 또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 지역에서만 그 운영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이제 구조와 입양을 목적으로 해서 최우선으로 해서 고양이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예약한 사람만 이제 입장을 할 수 있고 어린이 입장은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규정상 자고 있는 고양이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잠자는 고양이의 코털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리면 안 네. 됩니다. 사진 찍을 때 플래시 소리 나는 거 이제 안 되고요. 엄격하네요. 까다로운 그렇죠. 규정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위생이에요.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바로 폐쇄가 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동물 카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법적인 정비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먼저 현행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 동물원 수족관법에 따르면요. 10개의 종류, 50개체 이상의 동물을 사육하거나 전시하는 곳은 동물원으로 등록해야 돼요. 동물원에 해야 등록제예요. 되군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뭐 10종 미만이라든지 50개체 미만이다라고 하면 이런 야생동물 카페들이 대부분 이렇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러면은 이건 뭐 등록하지 안 해도 되니까 어떤 야. 그 관리책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거나 감독할 그럴 그 방법은 없다고요. 수단이 없다. 네. 또 이제 동물보호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3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게 있는데 이것도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패럿 이렇게 네. 6종의 전시업소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인력과 시설 기준을 따르도록 했지만 라쿤같이 우리가 말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야생동물 전시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통과된 법에도 기준이 없다는 거죠. 라쿤이 좀 라쿤 아까 손 무서운데. 물려서 네, 네, 바로 그 카페거든요. 하는데. 왜 맞았을까요? 네. 야생동물 카페의 대부분이요. 동물을 만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입장료를 받고 또 이제 음료를 파는 그걸로 이제 수익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식품위생법의 시행 규칙에 따르면요. 제조음료를 판매를 하기 위해선 동물이 돌아다니는 공간과 네. 음료 제조 공간이 분리돼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동물 카페에선 이 제조음료 대신에 병음료, 캔음료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거죠. 아무래도 피해갈 수 있는 네.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이 카페에서 동물 카페에서 동물들도 죽어나가고 사람들은 또 안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좀 더 탄탄한 해결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전국의 동물 카페는 한 300여 개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카페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온 발의안이 있습니다. 이 동물 전시업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6가지 종류의 동물 있잖아요. 네.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패럿. 이 외에도 이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 동물 전시업을 할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그리고 인력 기준을 적용하자라는 거고요. 작년 12월 12일에 김성찬 의원이 대표 발의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별의별 애완 동물들이 많아요. 뭐 이구아나도 있고 파충류도 있고 네. 뭐 악어는 안 키우나? 하여튼 그런데 이거는 몇 가지만 딱 정해놓으면 안 되죠. 다 동물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조금 늦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또 이 말 또 안 할 수 없는데 네. 현실을 또 법령이 못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네. 좀 동물 좀 무서워해요. 그래서 동물 카페를 가본 적도 없고 가고 생각을 안 하겠지만 뒤에 뭐 우리 아들이 커서 놀러 갈 수도 있고 요즘에는 진짜 이런 거를 거의 생활처럼 가요. 왜냐하면 평소에 동물을 많이 못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이런 카페 운영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우려가 많이 커지자 환경부 관계자가 인수, 사람과 동물 공통 질병 예방과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서 음식을 파는 곳이나 동물원으로 등록한 곳을 위해서 특히 야생 동물을 아예 전시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논의를 통해서 동물도 지키고 사람도 지키는 방안들이 조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 동물이 나타나면 맞아요. 깜짝 놀랍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많이 봤는데요. 맞아요. 네. 안타깝게도 이 고속도로에서 많은 동물들이 사고를 당합니다. 아무래도 고속도로는 차들이 빨리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피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우리가 이제 로드킬 사고라고 하죠. 네. 로드킬 사고가 모두 11,379건에 달한다고 해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평균 6.3번. 고속도로 1km마다 0.62건이 발생한 셈인데요. 네. 그러면 이 사고로 어떤 동물들이 많이 로드킬 사고를 당하느냐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에요. 88%를 넘는 비율이 고라니예요. 고라니가 모두 제일 많아요. 51마리, 10,000마리가 넘어요. 그 뒤를 이어서 너구리가 5.5% 정도 되고요. 멧돼지가 2.9%, 오소리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 복무할 때 강원도나 뭐 경기도 저 산악 지역에서 운전하다가 고라니 같은 걸 많이 봤거든요. 네. 고라니가 치여서 그걸 처리하는 장면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직접 혹시 겪은 적 있습니까, 양진 변호사? 저는 뭐 직접 사고가 난 건 아니었는데요. 네. 가다 보니까 로드킬 당한 이제 동물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언제 들은 게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기 뭐 다 것 들어서 해줘요, 모든 그러니까 것을.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화를 해봤어요. 어느 네. 지점에 지금 로드킬 당한 동물이 있다 했더니 뭐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화해본 적은 있죠. 맞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야생 동물 출몰 지역에 동물 모양이 딱 그려져 있고 아니면 뭐 생태 통로라면서 이렇게 있는데 네. 그걸 본 적 있죠? 네, 저는 네. 관심이 좀 많은 분야여서 봤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얘들이 원래 다니던 통로에 우리가 이제 도로를 뚫은 거니까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럼요. 마음이 좀 착하시네. 와, 새로운 마음 착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다고 얘가 동물들 위해서 고속도로 다 뚫어다니는 사람 없을 수는 없을 것 현실적으로 같기도 그것도 하고. 불가능하죠. 자,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생태 통로가 얼마나 있습니까? 네, 한국도로공사가요 동물 사고가 이제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 네. 2028km와 동물 전용 생태 통로 46개소, 겸용 생태 통로 네. 77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로드킬 사고를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그 생태 통로를 모니터링했거든요. 그걸 보니까 신도시 개발 사업지에 조성된 생태 통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생태 통로가 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만 설치가 돼서 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드러났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목표종, 그러니까 어떤 그 종의 그 위에서 어떤 종을 위해서 생태 통로를 만들었는지 그런 그 설치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게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합니다. 이게 다람쥐가 좋아하는 게 있고요. 고라니가 좋아하는 게 있고 그렇죠. 뱀이 좋아하는 길이 있어요. 자꾸 뱀 얘기로 계속 하는데 그거를 이제 목표 종을 정해놓고 생태통로를 거기에 만들어야 맞게 되는데 해야죠. 그냥 자기가 봤을 때 좋아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놓으면 글로 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보니까 야생동물은 잘 안 다니고 사람들이 그 산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기에 맞아요. 가장 좋은 생체 통로가 아니라 산책 통로. 산책 통로가 돼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좀 연구를 좀 해서 이쪽은 고라니가 갈 수 있도록 고라니가 좋아하는 습성의 어떤 도로라든지 그렇죠. 뭐 먹이를 깐다든지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한데 네.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제 자료를 보더라도 생태 통로는 이 야생동물 서식지 간의 연결을 위해서 조성된 경우가 20%에 불과했대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실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여기에 뭐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문구가 써져 있어요. 이렇게 동물들이 그림이 있고 네. 여기는 뭐 저희가 다니는 길이에요. 아. 뭐 저희를 위한 공간이에요 하는데 거기 사람이 지나다니고 있는 그걸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야생동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통로가 막히는 답답함이겠지만 네. 고속도로에서 동물과 부딪히게 되면 사람 역시 큰 사고를 맞아요. 당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 부분 진짜 도심에서도 로드킬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고. 맞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멧돼지 같은 경우는 거의 중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광화문에서 멧돼지하고 택시가 박은 사건 있잖아요. 광화문. 택시 송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참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도심 로드킬이 증가하는 네. 이유, 전문가들마다 좀 이유는 달라요. 복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이 멧돼지들이 생활 영역이 너무 좁아졌다는 거죠. 아.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먹이 찾을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내려오는 거. 또 이제 도심 주변에 펜스라든지 생태 통로가 우리가 계속 얘기한 네네. 대로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럼 거기 막지 못하니까 당연히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멧돼지 위에 있는 상위 포식자 뭐 호랑이나 뭐 표범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멧돼지 개체 수가 증가하고 이 멧돼지들이 산에서 먹다가 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내려오는 거죠. 맞아요. 내려오다 보니까 식당도 찾아가고 똑똑해요. 그러니까 식당 고깃집에 자기 종족이 판 그걸 사가지고 그러네요. 그 가다가 그 봤죠 다. 맞죠. 깜짝 놀라는데 결국 이제 펜스라든지 이 생태 통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맞아요.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 로드킬들을 방지하고 있을까요? 일본 고베현이요. 네. 아주 특이합니다. 음. 거북이를 위한 터널이 있대요. 거북이요? 귀엽다. 네, 여기에 거북이가 많이 이제 서식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기차 철로 아래에 거북이 전용 터널을 만든 건데요. 당장 기차가 지나가도 안전할 만큼 그 깊이를 깊게 파놨고요. 이 방안을 통해서 거북이들이 선로에 끼어서 이제 숨지거나 찌는 일이 줄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기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일도 많이 방지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차 철로 밑에 거북이들만 네. 있는 거기는 네. 바닥으로 다니니까. 네. 제가 올 초 기사를 보니까 일본이 정말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사슴이 또 이렇게 철로에 이제 기차와 부딪히는 많이 사고가 많았던 것 일어나죠. 같은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우선 기차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해서요 개소리를 들려줬대요. 멍멍 개소리를 들려줬더니 철로에서 목격되는 사슴의 수가 40% 이상 줄었다고 하고요. 굉장히 이거는 그러네요. 큰 돈 안 네, 들이고 손쉽게. 큰 효과 보는 네. 그런 경우예요. 그 밖에도 열차가 다니지 않을 때 와. 초음파로 사슴이 철로를 건너도록 안내를 하거나 와, 신기하네. 네, 그리고 가능하나? 철로 주변에 이 철분 블록을 설치해서 이 철로에 접근하지 않는 방법도 고안이 됐다고 피하도록. 합니다. 근데 딴 거는 몰라도 이 개소리는 좋은 것 같아요. 사슴이 개소리를 싫어하나요? 그런가 봐요. 호랑이 소리 차라리. 위협적으로 네. 느끼는. 오, 아주 무서운 개소리나 이런 소리 들으면 사슴이 다가오다가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음파로는 이게 그 사슴만 파악할 수 있는 그쵸, 주파수로. 음파기가 있는. 그렇죠. 네. 이야, 참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동물들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할 수 있다. 이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종합해 보면 이게 로드킬도 막고 사람도 안전하려면
이 목표종이 명확해야 된다. 네. 야생 동물, 그 식물에 맞는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명확한 것 같은데요. 고라니 같은 경우 뜀뛰기 잘하는데 막 울타리를 낮게 설치해봤자 그렇죠. 의미 없잖아요. 꽉 그럼, 깨버리니까. 그러니까 울타리 높이 올려야 될 거고 네. 두더지 같이 땅 파는 동물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 본 거북이 사례처럼 좀 울타리 하단을 메우는 메워놔야 방식으로 되고. 네, 네. 또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생태 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 주체에게 생태 통로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행 환경부령을 보면 이 설치 기준이나 그 필요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네. 있어요. 이 설치 기준을 구체화한 법안인데요. 앞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을 그냥 단순한 설치 기준이 아니라 네네. 설치 대상 지역, 그리고 야생 동식물 특성에 따른 생태 통로, 또 유도 시설 등의 그 설치 기준으로 변경을 해서 이 생태 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자라는 것으로요. 지난 1월 24일에 이용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춤형으로 생태 통로를 만들어야지만이 이 동물들이 잘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물들이 의외로 잘 알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막연하게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가 사실 보행자 중심이 아니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 생태통로도 동물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맞춤형으로 설치가 된다면 아무래도 로드킬은 확연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동물들을 많이 사랑하는 고속도로를 없애차고 얘기하는 지금 이 기자님 어때요? 이 정도는 될까요? 네, 네. 좀 뭐 미안함이 좀 더 가실 것 같고요. 네. 이 생태통로도 생태통로지만 이 기회에 우리 지금 길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물론 답은 못 내렸습니다. 네. 길을 만들어서 생활이 편리해지는 게 더 좋으냐, 아니면 또 도로 건설 같은 거 조금 자제하고 불편하게 사는 게 좋으냐. 저도 네.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새로 만드는 어떤 도시라든지 도로에는 생태통로 많이 만들더라고요. 네. 근데 만드는데 혹시라도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만드는 거라면 그러면 안 만들었으면 맞아요. 좋겠고 정말로 좀 냄새나고 더럽더라도 그쪽이 동물이 갈 수 있는 통로라면 오히려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로드킬도 문제지만 이 로드킬 직접 본다면 또 아이들이 이걸 본다면 사실 충격이에요. 네. 저는 그냥 로드킬 돼 있는 거를 보고 지나쳤는데도 상당히 그 잔상이 오랫동안 기억이 남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아이들 눈을 가렸어요, 못 보게. 그러니까 평소 이 로드킬에 대비해서 운전 습관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인적이 드문 국도나 산길을 운전을 할 때 과속하는 거 당연히 금물입니다. 네. 그래서 로드킬 빈발 구간이 이제 그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그 구간을 통과한다라고 할 때는 특히 이제 저속 주행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야생 동물과 맞닥뜨렸다. 그럴 때는 일단은 전조등 끄시고. 야생동물 있다, 고라니가 있다 그러면 꺼야 돼요. 그럼 그쵸. 끄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운기를 살살 울려줘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확 하면 이제 놀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주라고요? 그래서 살살. 이 야생동물 자체가 밤에 많이 움직여요. 그렇죠. 낮보다는. 그러니까 밤에서 새벽 이때 더 운전하는 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만약 피하지 못하고 진짜 네. 실제로 로드킬이 발생을 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운전자, 그리고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가장자리나 안전지대로 이제 정차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동물과 부딪혔을 경우에 그 충격이 운전자에게도 상당하다고 하니까요. 2차 피해, 2차 사고 조심해야겠습니다. 교통사고 거의 유사해요. 하도 그렇죠. 뭐 맞아요. 몸집이 네. 큰 동물하고 부딪힌다 그럼요. 그러면 충격이. 차량 손괴도 상당하고 사람의 손상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차적인 손상까지도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과 부딪혔는데 동물이 만약에 살아있다. 다행이죠. 차에서 그렇다고 내리시면 안 됩니다. 아. 차에서 내리지 마시고 살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움직일 때 괜찮네. 아니에요. 안 내리시면 됩니까? 안 돼요. 한국도로공사로 연락하시면 아.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국도나 지방도인 경우에는 네. 해당 지자체나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20kg가 넘는 덩치가 거거든요. 크죠. 그러니까 네. 이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또
움직임거린다 하더라도 가서 내가 내리지 말고. 막 만지거나 내리지 말고 아유, 그럼요. 무조건 한국도로공사 1588-2504나 아니면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로 연결을 하라. 그 말씀이 맞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복잡하다 그러면 요즘 스마트폰 안 쓰는 분들 거의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색연을 만든 앱이 있대요. 네. 굿로드라는 건데요. 좋은 길, 네, 그렇습니다. 굿 로드킬. 굿로드죠. 로드. 네. 이게 전국의 로드킬 발생 장소와 시간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아까 양재인 변호사 로드킬 네. 발견했을 때 다산콜센터 전화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거 켜서 어디 지점에 이게 있다라고 입력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럼 이게 데이터베이스화돼서 로드킬 위험 구간을 미리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 또 들어가면 로드킬 대처 방법 같은 것도 자세히 설명이 돼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네. 앱이에요.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좀 알고 좀 대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길고양이 얘기도 좀 해봤고요. 네. 애견 아니면 동물 카페 얘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로드킬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글쎄요, 뭐 어땠습니까? 동물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지구가 네. 이 지구가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것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동물들 어떤 그 지배하는 뭐 이런 위치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 같이 사는 네. 지구라고 생각을 해서 대신에 서로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그 공존하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게 동물이겠습니까? 저희겠습니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런 현명한 방법을 꼭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동물들한테 미안할 마음 가진 우리 이선 기자님은 좀 어땠어요? 아, 네. 임방울 변호사님 말씀에 정말 100% 동의하고요. 네네. 이게 뭐 동물이 특히나 이제 대상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근데 단어 같은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애완견에서 반려견으로. 반려견? 네, 그리고 네. 나의 동반자처럼 지금 취급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세세한 부분까지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금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뱀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연이 좀 됐으면 산에 가죠, 하는 산에. 마음이. 산에 가서 뱀이 있어야 돼요. 뱀이 왜 필요하냐면 많은 다른 동물들도 하고 생태계 균형이 맞는 거거든요. 어릴 때는 그 뱀이 무서웠지만 지금은 뱀 개구리가 안 보이는 게 너무 좀 서글픕니다. 네. 뱀도 볼 수 있는 그런 자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가 최근 10종의 야생생물을 멸종위기 1급으로 새롭게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동물들이 터전을 잃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한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더 오래 공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